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2페이지 제8장 기타 다른 부분을 같이 함께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위생기구, 위생설비 쪽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생기구에 대해서 해놨죠.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위생기구란 것은 쉽게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면기라든지 욕조나 싱크대 이런 대변기 이런 거 전부 다 위생기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닛 해놨죠. 자, 유닛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화 시켜놓은 것을 유닛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시면, 자, 욕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에 보시면 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면기, 대변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위화 시켜 놓지 않으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것을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위생도기 해놨죠. 자, 위생도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위생기구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바로 대변기 밑에 부분이죠. 소변기 이런 것이 그 도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생도기는 주의할 것이 충격가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망치로 때리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보통 위생도기 제품은 보통 깨끗하죠. 이 백색으로 돼서 굉장히 깨끗하고 해서 오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도 편한데 충격이 이런 데 약해요. 그리고 특히 위생도기는 이런 팽창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금속이나 이런 것 접속할 때 특수 공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면기 밑에 트랩을 교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전문가 불러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불러서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사이펀하고 5번에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해놨죠. 보통, 자, 이걸 보시면 되죠. 우리가 사이펀 개념은, 사이펀 작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변기가 있습니다. 자, 대변기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이것이 물을 확 내리니까 싹 내려가죠. 그래서 그것이 사이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U자간 형태에서 원래 세면기든 뭐든 같습니다. 밑에 이제 핏들에 비해서 분명히 봉수가 여기 U자 형태, 이 U자간 형태가 돼야 돼요. 사실상 이 U자 형태. 그러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고여 있는데 이것이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사이펀인데 이때 빨아올리게 되는데 이때 보통 사이펀은 작용은 원래 왜 사이펀이라고 명칭이 보이는가? 원래 사이펀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물이 분명히 이게 안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더라. 그걸 발견하신 분이 사이펀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사이펀 작용 또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펀 현상에서 특히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하면 우리가 꽉 차서 그럼 그대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거 물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호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넣어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서 빨아당기고. 그래서 이 호스를 이제 빨 때 간혹가다 기름 이런 거 이제 옮길 때 이렇게 하죠. 빠는데 너무 세게 빨아서 이제 기름을 드신 분들 있죠. 석유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사이펀 현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수족관에 물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양동이로 막 옮기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있으면 호수 끼워 가지고요. 호수 끼워서 자 우리가 뭐 화장실 욕실에다가 자 여기 수도꼭지에 딱 넣어서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면 딱 잠그시고 나온다 하면 이걸 딱 빼면 이게 쫙 흘러나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폰 작용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것도 사이폰 작용 활용하는 기구였었습니다. 옛날에 기름 넣는 거. 자, 요렇게 생겼던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됐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기름 막 콜렌데 넣었던 거. 이것이 사이폰 작용. 막자서 놓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여러 번 공기가 들어서 양쪽으로 분리됩니다. 이것이 사이폰 작용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기름 넣는 것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톱 밸브는 쉽게 이 경우입니다. 물을 유량을 유로를 폐쇄할 때 많이 쓰는 밸브입니다. 그런데 이 밸브는 물을 단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을 유로를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가장 큰 밸브가 바로 글로우 밸브. 그래서 물을 수도시킨다고 해서 스톱 밸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글로우 밸브. 그리고 자 7번의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라는 것은 이것은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용 밸브. 그래서 줄여서 역지 밸브라고도 해요.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지 밸브, 역류 방지용 밸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물이 한 방향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 흐르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 인체에도 체크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걸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 위에 들어갔는데 내가 물구나무를 쓰면 거꾸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입으로. 이런 것도 체크 밸브고, 그리고 심장에서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체크 밸브 있어요. 거꾸로 흐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체크 밸브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물의 역류를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 체크 밸브가 됩니다. 여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스테이너. 자, 스테이너는 이겁니다. 자, 뭐 배관 도중에 그래서 뭐 세부 쓰레기나 이런 모래 이런 찌꺼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기계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르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스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사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밑으로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과 장치 역할을 해보면 돼요. 그 밑에 열게 되면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이것이 스테이너입니다. 뭐 스테이너는 이미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역류 방지기가 나옵니다. 자, 역류 방지기 9번에 이것도 뭐 시험에 냈습니다. 영어로는 버큐움 브레이커. 자, 요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 백큐움 이렇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버큐움 브레이커. 그래서 이 버큐움 브레이커는 진공 방지기죠. 진공 방지기. 그래서 뭐 옛날에 이렇게 언급돼 진공 브레이커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진공 브레이커. 그러면 역류 방지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대변기에 자, 세정 밸브를 따라서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해서 변기에 물을 공급해요. 그런데 만약에 역류가 생기면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역류 방지기 버큐움 브레이커 진공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특히 이런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정벨벳이 자, 세정벨벳이 이런 대변기 이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주는 버큐um 브레이커를 설치해서 급수 오염을 방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응축수가 나옵니다. 응축수. 자, 응축수란 것은 상태 변화에서 발생되는 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번의 응축수 개념은 이거예요. 자, 전기가 자, 이제 수증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면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개념이죠. 물을 갖다가 끓이면 수증기로 될 때 100도씨 물을 끓여서 100도씨 전기로 만들면 이때 열이 필요하거든요. 그 열을 잡열이라고 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열인데 그런데 이때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는데 그 물을 응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디에이터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응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방열기, 보통 영어로 라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기기가, 방사능 기기가 바로 방열기예요. 방열기. 그럼 보통 사무소 건물 같은데 창문 아래에 이 방열기를 설치해서 열을 방출하죠. 이것이 방열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열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방열기 설치는 창문 아래쪽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류 현상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 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차가운 공기는 보통 아래로 깔아앉죠. 더운 공기, 가벼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가 되면 여기가 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창문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한 여기에다가 열을 방출하는 게 방열기를 설치해서 그럼 방열기에다가 전기나 온수를 공급해서 주변 공기를 때우기 조금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순환해서 하기 위해서 보통 라디에이터 방열기는 창문 아래 에너지 손실이 많은 창문 아래에 설치해서 공기 대류 현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치 위치는 간략히 방열기의 설치 위치는 창문 아래쪽에 설치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럼 방열기가 필요한 것들은 명심하세요. 이 대류식 난방. 그러면 보통 이걸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류식 난방을 줄여서 대류 난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창 아래는 오죠. 이걸 공기 대류라고 합니다. 이때 대류식 난방은 기억하실 것이 바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바로 대류식 난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대류 난방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방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방열기 밸브 라디에이터 밸브이죠. 라디에이터가 방열기라고 했죠. 방열 붙여서 전기 온수량을 가감하는 거죠. 조절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면 있으면 여기시 바로 방열기 밸브가 됩니다. 자, 방열기 밸브는 자, 흐름을 받기 위해서 앵글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앵글 밸브에 속합니다. 앵글 밸브가 보통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이런 유체의 흐름을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자 직각으로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바꾸어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거든요. 앵글 밸브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화전 밸브나 이런 것들 앵글 90도로 딱 바꿔야죠. 그래서 이것도 딱 직각이잖아요. 이래서 흐름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열기 밸브는 앵글 밸브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대류에 냈죠. 액체나 공기의 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 이것이 대류죠. 그러면 대류를 이용하는 것이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대표적인 대류식 난방이다. 그리고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접속법이라고 칭하고 있죠. 자, 하트포드 배관법은 전기 난방에서 보일러 주변의 배관법에 속합니다.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 이것은 자, 보통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65페이지 자, 그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수 주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한수관이 이렇게 있을 때 한수관을 보일러에 직접 접합해 준 것이 아닙니다. 조정해 줬죠.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봐주시는가 하면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주변 배관법입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한수관이 이렇게 옵니다. 한수관이 오는데 한수관을 이걸 다이렉트로 여기다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어디에서 누수가 생겨버리면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다 밸런스관을 이용을 해서 위로 해가지고 안전조수 위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 겁니다. 이 배관법에 여기에. 그러면 이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접속법은 주된 목적이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일러 주변 배관법에서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전기 난방에서 첫째 목적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목 확보문에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안전 저수 위로 이제 응축수를 공급해주는 이 배관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해주면 빈불떼기 방지, 목적은 빈불떼기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들어오는 물이 응축수는 한수압이죠. 한수압과 이 내부의 전기압인데, 그래서 한수압과 자, 전기압의 보통 균형 유지라든지 그리고 자, 이 이제 응축수가 되돌아올 때 찌꺼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찌꺼기 유입 방지나 이런 개념상 우리가 보일러 주변의 그 배관법을 우리가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접속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15번에 15번 리퍼트 이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 하트포드 접속법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기 난방의 보일러 주변 배관법에서 안전장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리퍼트 이음은 시험 지문에는 언급되고 별도로 낸 적은 없어요. 리퍼트 이음 또는 리퍼트 피팅이라고도 하는데, 자, 리퍼트 이음은 그 그림 보신 배관을 계단처럼 따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전기 난방 중에 이제 응축수 한수 방식에 따라서 진공 한수식, 중력 한수식, 기계 한수 세 가지가 있는데
진공한수식이라는 것은 응축수를 한수로 하는데 진공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는 것에서 진공한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공한수식의 경우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열기에서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겠죠? 그럼 그 응축수를 그러면 방열기가 밑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수 주관이 위에 있겠죠? 그러면 이 응축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때 쓰는 배관법이 리프트이었는데 그래서 그 진공한수식에서 한수전 높은 위치에 응축수를 끌어올려 보일러가 위에 있으니까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때 쓰는 배관법을 리프트이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진공한수식에서 응축수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온 게 응축수죠. 그걸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을 리프트이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프트이엄은 잘 공부해 놓으시고 특히 리프트이엄은 한 단은 1.5m 이하로 해야 돼요. 한 단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고요. 1.5m 이하로 하고 무조건 그 그림에 그 1.5 이내나죠. 최대는 5m예요. 계속 다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공한수식의 경우는 보일러보다 한층 정도 낮은 데는 방열기 설치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응축도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최대는 5m 이하로 해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보면 인젝터가 나옵니다. 인젝터. 자, 이거는 보통 보일러에 급수하는 장치가 이제 전기 난방에서 보일러에 이제 응축수를 급수해 주는 장치를 인젝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17번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고 팽창 탱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 원래 팽창 탱크가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팽창 탱크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 팽창 탱크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가지 팽창 탱크가 있는데 개방식 팽창 탱크는 보통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게 보통 온수를 이걸 저온수 난방이라고도 합니다. 저온수 난방. 100도씨보다 낮은 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밀폐식 팽창 탱크는 고온수입니다. 고온수 난방에 그래서 이제 지역 난방 같은 이런 고온수 난방에 이런데 우리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씁니다. 그럼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걸 고온수라고 칭합니다. 이때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면서 압력을 가해가 물에 끓는 점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식 팽창 탱크는 대기압 상태가 되니까 설치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밀폐식 탱크는 보일러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면 되죠. 지하실 그대로 설치해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18번에 이제 복사난방이 나오네. 복사난방. 자, 복사난방은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얘는 대류난방이 아닙니다. 자, 복사난방은 바닥에다가 여러분들 아파트는 바닥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단열재를 설치해 놨어요. 열이 내가 열심히 난방했는데 아래층이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열층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체움층 설치해 가지고 체움층이고
그리고 배관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이프를 뭐죠? 배관을 묻어놨어요. 파이프를,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펜을 이렇게 묻어놨어요. 이 배관청이 있고, 그리고 마감청이 있어요. 위에 마감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청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파이프 내에다가 온수를 공급을 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이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이것을 우리가 복사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복사난방은 실제 여러분들 현재 아파트가 바로 복사난방을 쓰고 있는 게 복사난방. 그래서 복사난방은 방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복사난방이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사난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힘들어 다 뜯어야 돼요. 바닥. 그래서 이것이 복사난방이 되는데 이 복사난방은 일반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쾌감도는 좋은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의 난방이 복사난방이 됩니다. 온수난방 아닙니다. 온수난방은 라제타를 설치해야 돼. 방열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뜨거운 물을 보내면 그것은 온수고요.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는 바닥에다 파이프를 매설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사난방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19번에 복사열 해놨죠. 고물체로부터 열을 방사되어 공간을 통과해서 다른 물질이 흡수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복사열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로를 설치해서 난로의 표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난로하고 여러분 사이 공간이 있고, 근데 얼굴 표면에 이게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그러면 자 태양에서 있죠.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에 또 이게 복사열이죠. 태양 복사열. 그래서 이것이 복사열이다. 그리고 20번에 드래프트 챔버 나오죠. 자, 드래프트 챔버는 실험실 같은 데는 유해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빨아내는 그것을 드래프트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험실에 설치를 해서 그 가스를 갖다가 빨아내야 돼. 한기를 쉬어야 되죠. 그것을 드래프트 챔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1번 단일 덕트부터 나오죠. 자, 이것은 21번 단일 덕트부터 해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저기까지 27번의 펜콜 유닛 방식까지가 공조 설비 관련된 거죠. 공조 및 냉동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최근에는 시험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라 이렇게 보시면 돼. 21번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기조화 설비죠. 줄여서 공조라 해요. 공기조화 설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공조하고 냉동 관련된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 개론에는 법령을 지금 주택 관계된 법령을 새로 만들어서 도입이 되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아마 법령 이제 그걸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즉 흐름상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3회 동안 안 냈습니다. 19회 20, 21, 3회 동안 이 파트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래서 2차 쪽에 간혹가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덕트는 이게 덕트가 저거죠. 보통 여러분들 물을 공급해 주는 건 배관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그걸 덕더라고 해요. 덕더. 근데 단일 덕더 방식은 자, 덕더가 하나 되게. 그래서 단일 덕더 방식 이렇게 칭하네. 하나의 공조기는 공기를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기계를 공조기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공조기. 그러면 한 대의 공조기 한 개의 덕더 가지고 해주는 것이 단일 덕더 방식. 덕더가 하나 되게. 그러면 덕더가 두 개면 이중 덕더 방식이네. 그러면 냉풍 덕더하고 온풍 덕더, 덕더가 두 개 가면 이중 덕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단일 덕더는 덕더가 하나다. 그럼 여름에는 냉풍 덕더로 쓰다가 겨울철 온풍 덕더 변화해 쓰는 것이 단일 덕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자, 22번에 정풍량 방식과 가변풍량 방식이 있다. 그러면 정풍량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풍량. 그럼 단일 덕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풍량 방식하고 23번에 가변풍량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변풍량 방식. 그러면 정풍량 방식과 가변풍량 방식 두 가지 있다. 그러면 얘는 송풍량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 정풍량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부하 변동에 의해서 이건 온도를 조절해 주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정풍량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송풍량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정풍량이라고 하면 송풍량을 일정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일정. 그래서 정풍량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가변풍량은 가짜는 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변풍량 이렇게 쓸 수 있고 가변풍량 방식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가변풍량은 부하 변동에 따라 송풍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하량에 따라서 송풍량의 변화를 주는 송풍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바로 가변 또는 송풍량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그럼 어디에 쓰느냐? 보통 정풍량은 이런 데 씁니다. 뭐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데, 백화점이나 이런 극장이나 이런 단일 대공간에 쓰는 게 하나의 공간이 큰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대형 사무소 같은데 내부존 이런 데 쓰는 방식입니다. 큰 공간에. 근데 가변풍량은 일사량, 최근의 건축물들이 자, 외벽을 갖다가 유리로 조립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여름에 태양열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가 온실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비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일사량 변화가 심한 사무소, 오피스는 심한 사무소 건물의 외부존에 이걸 쓰는 거예요. 외부존 지역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물 전부 다 유리로 지어지니까 이제 태양 비치는 유리 근처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변풍량 방식.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약형 공조설. 이거 에너지 절약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절약형 공조 설비가 가변풍량입니다.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가변풍량이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 찾으라고 하면 단일 덕더 중에 가변풍량 방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에너지 소비 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설비적인 측면이 둘이 비교하면 얘가 싸요. 적게 들어가. 시설비가 싸고 이것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가변 풍량 방식은 왜 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자, 얘는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써요.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하는 거예요.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설비가 비싸지는 게 시설비가 비싸지고, 그런데 정풍량 방식은 중앙 공조기에서 공기 만들어서 딱도로 공급만 해주기 때문에 풍량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풍량 일정 계속 공급했다는 게 얘가 시설비가 많이 비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개별 제어가 됩니다. 개별 제어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개별 제어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내가 몇 자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 자리만 좀 시원하게 해두려고 할 수 없죠. 큰 공간에 쓰는 거예요. 얘는 실에 조절할 때 실이 많은 데는 쓸 수 없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하면 가변 풍량 방식을 연상하시면 된다. 그런데 가변 풍량 방식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거죠. 우리가 2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시 있는데 태양열이 막 비추니까 덥죠, 여름에. 그래서 막 열심히 공급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구름이 쫙 깁니다. 구름이 끄다 보니까 일사량 태양이 안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사량이 줄으니까 부하량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근한 줄 알고 퇴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가변 풍량 방식은 부하량에 따라 송풍량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공급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나는 사람들은 퇴근 안 하고 다 있는데 일사량이 줄므로써 부하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공기량을 적게 공급해줘요. 그럼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이 지금 뻐끔뻐끔 실내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100명분 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50분만 넣어주죠. 그럼 실내 공기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요 탄산가스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탄산가스만 증가합니까? 다른 먼지도 나오고, 맞죠? 옷 이런 거 입으세요. 그리고 방귀도 끼고 가스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변 풍량 방식은 실내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하량이 줄 때는 송풍량이 감소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